네, 더불어민주당 제90차 원내대책회의를 공개로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약속은 지켜질 때 진짜 약속입니다. 국민의힘이 후반기 원구성을 볼모로 국회법이 정한 법정 시한을 어기며 의장 선출을 거부한 채 입법부를 공백으로 만든 지 오늘로 17일째입니다. 전반기 원내대표 간 합의를 민주당이 지키지 않아서 국회 의장 선출을 못해준다는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합니다. 18개 상임위원장 중 하나인 법사위원장을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선출과 연계하며 볼모로 삼고 국회 원구성 역사를 과거로 돌리는 억지 행태에 매우 유감입니다. 특히 근본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법적 주체도 아닌 전직 원내대표 간의 법사위원장에 관한 합의는 그동안 사원처럼 월권을 행사해온 법사위의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게 그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된 여야의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법사위의 정상화는 여전히 국회 개혁의 핵심 과제로 놓여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먼저 파기한 쪽도 국민의힘입니다. 의장이 만든 중재안을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아 의장과 원내대표들이 국민 앞에서 함께 서명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문제를 국민의힘은 사흘 만에 뒤집었습니다. 재헌국회 이래 국회의장까지 서명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파기한 이 두 가지의 주요 합의를 원상 복구하는 게 여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직 원내대표들의 합의안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당이 먼저 약속과 합의를 어겨놓고선 야당만 약속을 지켜라 주장하는 것은 선거에서 이겼으니 모든 걸 여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점령군 같은 독선과 오만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의 일방적 합의 파기로 여야 간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법사위원장만 무조건 내놓으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결코 정당성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백약이 무효인 보호유가에 정부가 뭐라도 좀 해라는 비난이 빗발치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서야 국민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건만 선제 조치라고 운운합니다. 유류비, 외식비, 공공요금이 이미 크게 올랐고 7월 가스요금 추가 인상도 예고돼 있습니다. 치킨, 짜장면, 떡볶이에 소주까지 무섭게 치솟는 물가에 직장인들마저 점심값을 아끼려 식당 대신 편의점 도시락을 찾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고물가를 해결할 리더십과 컨트롤 타워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이 넘도록 물가 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 당정대 회의는 없었습니다. 두 차례 경제장관 회의도 실효성 없는 대책뿐이었습니다. 수입 돼지고기 할당 관세를 0%로 하겠다지만 이 주요 수입 돼지고기는 관세가 없습니다. 이미 환급에서 가격 안정화 영향이 적은 부가가치세의 한시적 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미국발 긴축 공포로 코스피가 폭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 중 99개의 종목 주가가 하락하는 등 코스닥까지 합치면 한국 증시에서 88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천만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는 이 비상한 상황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조차 없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대통령은 총력을 다해달라는 무디고 언론적인 구호만 외치고 있고 정부는 습관화된 쥐어짜기로 고통스러운 민생 현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은커녕 당내 문제에 몰두하느라 여당인지 야당인지도 망각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쇄신, 민생을 챙기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생이 정치의 본령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무능만 탓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직접 단장을 맡고 상임위 간사급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 우선 실천단을 오늘 발족시킵니다. 시급한 민생 현안을 6개 분야로 나눠서 당장 이번 주부터 현장 방문 등 직접 소통에 나서겠습니다. 실태 점검과 실효적 대책을 수립해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당의 변화가 민생의 현장에서부터 발화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북한이 5발의 방사포를 발사한 지 10시간이 지나서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것은 충격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북한의 첫 미사일 발사 때에도 NSC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튿날에는 만취한 사실까지 보도되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번엔 북한이 방사포를 쏘는데도 태연히 영화를 보고 만찬을 즐겼습니다. 과연 북한 도발은 누가 막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가 지켜줄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작년 1월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핵무기의 고도화 및 소형 경량화를 선언한 후 전문가들은 그동안 핵실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지난주 열린 노동당 5차 전원회의에서도 북한은 강대강 정면 승부, 대적 투쟁을 언급하며 강변 일변도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10시간 동안 방사포 발사 사실을 숨긴 것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특별한 일정 때문이라고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나 보통 사람들이 이건 아니라고 느낀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확실하게 해소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건 아니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도 자의적 행위, 억제책이라 포장하지만 정작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군사 도발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엄정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1대1로 면접을 봤습니다. 또한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보면 경찰국을 신설하고 치안 업무 권한을 추가하여 장관이 직접 경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에 이어 경찰 장악 시도를 본격화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1991년에 제정된 경찰법은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을 외청으로 분리했고 국가경찰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국 부활은 이러한 경찰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지금의 경찰을 남영동 대경부인실로 상징되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경찰로 되돌리는 퇴행적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민중의 지팡이이지 다시금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와 민심을 역행하는 권력기관 사유화 야욕을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방사포 발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보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북한이 5발의 방사포를 발표한 지난 주말에도 빵 쇼핑에 이어서 한가하게 영화 관람을 하여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사포 발사는 북한이 연일 대적 투쟁, 강대강, 정면 승부 등과 같은 도발적 언행으로 한반도 정세에 위험을 가하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 관련 보고를 언제 받았는지 국민 앞에 밝히시기 바랍니다. 만약 북한의 무력 도발 보고를 받고도 영어 관람을 강행했다면 그야말로 대통령의 안이한 안보 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안보 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과 이후 이어진 영화인들과의 만찬이 방해받지 않도록 방사포 관련 발표를 늑장 발표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내로남불식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해 한반도 위협의 의도가 분명한 9.19 합의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당시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전 정권을 깎아내리며 큰 소리를 쳤으면 대통령이 된 지금은 제대로 하는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북한의 첫 미사일 발사 다음 날에도 초호화 만찬에 이어 밤늦은 시각에 만취한 사진이 찍혀서 국민을 불안케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밀양 산불 와중에도 부인과 용산 청사에서 반려견과 한가하게 나들이를 즐겨 빈축을 산 바도 있습니다. 민생과 안보에 주말이 따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대통령 놀이를 하듯 주말을 즐기는 대통령 부부를 보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심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는 격언을 이제라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해을 김정호 의원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피해로 고통받는 기간 내내 기재부는 재정이 어렵다며 충분한 지원에 반대해 왔습니다. 올해 2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추경 때도 기재부 장관은 나라 곳간이 비어 국채를 11조 원가량 발행해야 하고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면서 겨우 19조 9천억 원 규모의 소규모 추경을 관철시켰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피해지원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마치 은발에 오줌 누듯 찔끔찔끔 지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3월 9일 윤석열 정부가 교체되면서 기재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22년 추가 세수가 53조 원 예상된다면서 윤석열 정부 첫 추경으로 지방예산 보조금 22조를 포함해서 62조 원 대규모 추경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지방선거 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600만 원에서 1천만 원 손실보전금을 즉시 현금 지급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불과 3개월 전 국회 애결특위에서 홍남기 기재부 장관과 최상대 예산실장, 현재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 차관입니다. 이들은 곳간이 비어 국채 발행 없이는 대규모 추경 불가론을 직위를 걸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규모 추경은 물론 국채 상환까지 할 수 있는 추가 세수 53조 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추가 세수 53조 원은 올해 본예산 국세 수입 15.5%에 달하는 큰 액수입니다. 지난해 61조 원에 이어 연거푸 세수 추계가 큰 폭으로 틀린 것은 단순히 추계 오류가 아닙니다. 기재부가 고의로 세금 수입을 적게 예상하여 마치 비자금처럼 세수를 감추어 두었다가 권력 교체기에
윤석열 정부에게 정치 자금을 상납한 것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21년, 22년 2년 연속 세수 추계가 본해산 국세 수입의 예상보다 무려 15% 이상 틀린 것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그 원인과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재부가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월별 징수 자료와 중기 전망치, 세수 추계 전망 모형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재부가 발표한 추계 결과를 아무도 검증할 수 없어 고무줄처럼 세수 추계가 늘었다 줄었다 해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 추진단이 기재부에게 이미 요구한 대로 국세징수 내역과 거시 전망치, 시뮬레이션 전망 모형 등 관련 자료를 즉각 제출, 국회 차원의 검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누구의 나라입니까? 기재부가 대규모 초과세수를 전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세입 전망을 낮게 잡아 세수를 은닉했다가 정부가 바뀌자 마치 비자금처럼 사용하게 한 것은 대통령과 국회, 국민을 명백히 기만한 것이고 민생 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과 정치적 중립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반드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고 응당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교육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는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교육부의 경제부처화 발언은 가뜩이나 빈번히 지명된 자격 미달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교육의 시계바늘을 완전히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는 생각에 우려를 넘어 위기감까지 듭니다. 온 가족 장학금 독식과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논문 심사로 이미 자진 사퇴한 후보자에 이어 교장 자격조차 박탈되는 만취 음주운전에 상습적 논문 재탕 삼탕으로 연구 윤리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후임 장관 후보로 교육부 정상화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한 일꾼 양성에 올인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웰빙 교육, 융합형 교육을 얘기하는 시대에 산업화 시대의 낡은 유물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취급하고 그 상품의 판매 가치를 높이는 것을 교육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예전 김영삼 정부는 경제 장벽이 허물어진 세계화 시대 새로운 산업 인재 양성을 강조하며 5.3일 교육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학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이른바 대학 설립 준칙주의가 시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담했습니다. 산업 변화에 따라 유행하듯 새로운 학교와 학과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몇 년 지나 다시 우수수 없어지길 반복하며 대학 본연의 기능과 역할은 실종되었고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과 서열화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방편으로 느닷없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가 등장했습니다. 지방과 대학 소멸이 목전에 다가왔는데 이를 가속화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인스턴트식 즉각적 규제 해제 대신 지방 대학 특성화 방안, 대학원 수준의 산학 연계 양성 정책 등은 왜 검토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이제는 근시안적인 막무가내식 교육개혁의 종지부를 찍을 때입니다. 학교는 시장이 되어서 안 되고 교육부도 경제부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교육 재정 감축과 구조 조정 시도는 선진국 수준 미래 교육에 역행합니다. 기재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를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져 왔고 학력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교육재정 수요 또한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교육 예산을 그렇게 단순하게 재정적 효율성이나 학생 수만으로 평가하여 일방적으로 줄여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묻습니다. 초저출생 국가가 된 지 이미 오래인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인 군인 수 감소에도 왜 국방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까? 똑같이 19.4% 정률 교부세율로 교부되는 지방 교부세는 왜 문제 삼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로 미래 인재인 아이들을 위한 국가적 지원과 투자를 고민하고 있기는 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발언처럼 교육이 미래 사회의 중요한 인재를 양성하려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각 분야에서 미래 사회 변화를 이끌 교육이 되려면 교수 학습 방법 혁신, 교원 충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육 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하는 맞춤형 교육, 개별화 교육을 실현해야 합니다. 결코 적지 않은 예산 소요가 불가피합니다. 사실 미래교육 이전에 기본적인 교육 환경도 여전히 열악합니다. 대도시나 도심지 등을 중심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어서는 과밀 학급이 수두룩합니다. 경기도는 도내 전체 학급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학급이 과밀 학급입니다.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에서 미래 인재가 길러질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교육 공백으로 생긴 상처 치유도 시급합니다. 정작 윤 대통령이 말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부분은 수도권 정원 규제 해제가 아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성인들이 학교 다닐 때 경험을 기준으로 교육, 특히 미래 교육을 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에서 16명인 과학고는 지난 코로나 기간 중에도 대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왜 나머지 우리 아이들도 이들과 같은 교육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배제되어야 합니까? 연속 피사 상위권을 차지하는 핀란드 교실에는 교사들이 2명 이상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전문성도 상상력도 갖지 못한 이들이 교육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할 정치 대표도 없고 사회적 스피커도 없다는 이유로 600만 아이들 교육을 위한 예산을 만만히 보고 함부로 칼을 대는 일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교육 예산을 조정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교육의 방향에 대한 치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세청장 임명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인사청문을 실시할 상임위원회 구성을 방해하고 대통령은 이를 핑계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국회에는 지금 경과 보고서 재송부 대상인 국회의장도 없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당장 상임위 구성이 어렵다면 국회의장만이라도 선출해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고 수차례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에게 임명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최소한의 기간인 15일도 보장하지 않았으면서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적반하장으로 결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2003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세청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회 원구성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를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지금 당장 국세청장 임명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원내대책회의 박홍근 우리 원내대표님 모두 발언에서 주요하게 원내 그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진척이 없다, 매우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야가 하는 약속은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원내대표들이 아닌 이전 원내대표들 간에 했던 그 약속들, 법사위 기능 정상화를 전제로 한 법사위의 구성과 관련된 그 약속을 우리에게 더불어민주당에게 국민의힘이 요구하기에 앞서 지난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어떤 합의들이 이루어졌었는지, 법사위의 기능 정상화를 전제로 한 합의들이 이루어졌었는지 합의안 파기하는 게 국민의힘의 굉장히 아주 자연스럽고 익숙한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으나 일단 여야가 한 합의는 매우 중요한 거고요. 합의안 파기에 습관이 되거나 익숙해지시면 안 되겠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넘어서는 국회의 입법권을 제대로 세워서 국민들께 죄스럽지 않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5월 24일 의장 선출 기한, 국회법에 따른 의장 선출 기한을 무시하고 본회의 합의를 거부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총리 인준과 총리 선출과 그리고 또 추경 통과를 우리 민주당에서는 책임 있게 민생 야당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국회법도 어기고 의장 선출도 안 하고 의장 선출을 못함으로 인한 원구성 협상도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이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습은 아까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령군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대선, 지선 이기고 이제는 국민도 무섭지 않고 협치의 대상인 야당도 무섭지 않다.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원구성이 안 되고 국회의장이 없어서 입법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참사는 더 확고해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돌릴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될 것인지, 이 모든 게 국민들께서 고통으로 감내하셔야 되는 것인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게 민생 제1야당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 실천단을 구성해서 오늘 오후 2시에 발대식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민생우선 실천단은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와 또 금리도 인상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원자재라든지 곡물, 유가 모든 것이 다 급등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국내 물가도 요동을 치고 있고요. 오늘 뭐 코스피 주식시장도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 급락도 예상되어진다라고 할 정도로 금융위기도 상당히 심각하게 국민들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화물연대 파업, 이거 사실 국토부가 이미 논의되고 계속해서 얘기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합의에 이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합의가 가능한 조건들에 대해서 성의 있게 대응하지 않는 것인지, 합의안이 파기가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던데 계속 이렇게 그 민생의 어려움들을 나몰라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실효적인 대책들이 참 필요합니다. 중소상공인들의 피해 지원도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비롯한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서 여전히 관심 있게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는 매우 차별되고 그리고 민생 이슈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민생 우선 실천단을 구성해서
원내 기구로서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어질 것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단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생 위기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시급한 입법 과제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저희가 마련을 하고 실천을 할 예정입니다. 구성과 관련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부단장은 김성환 정책위 의장께서 맡으실 거고요. 6개의 팀을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따 오후 2시에 발대식 하고 또 충분히 설명을 또 드릴 기회가 있긴 하겠지만 물가 안정 대책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코로나 피해에 대한 지원팀, 또 가계 부채에 대한 대책팀, 또 화물 노동자 생존권에 대한 보호팀,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팀, 또 장애인 권익 보호팀, 한 요 정도로 출발을 하고 이후에 많은 의원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들을 전달해서 뭐 농어촌 문제라든지 또 노동자들 문제, 또 산재 노동자들의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면 또 추가로 팀이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팀의 또 팀장들께서는 또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또 이런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밝으신 또 재선 또는 삼선급 의원님들을 또 저희가 추가로 팀장으로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이번 주 의총 언제 하는지 정한 거 있나요? 저희가 이번 주 의총은 저희가 이제 곧 의원 워크숍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의총은 오늘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이번 주에 하시나요? 이번 주는 아니고요. 의원 워크숍은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아닌데 한 20일 그때 중반 때쯤에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 주라 말씀하셨죠? 네? 다음 주쯤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의원님들께 제출받은 상임위 명단 원내에서 혹시 아직 확정 안 됐나요? 윤호중. 그 의원님들에게 제출받은 네, 아직 그 공유 안 됐습니다. 조홍천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관련해서 당론으로推薦을 하실지. 근데 왜 자꾸 당론이라고 질문들을 어제부터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개인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이지 않습니까? 발의가 아직 안 됐죠. 예. 그런데 발의가 되기 전부터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 그야말로 이건 호들갑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 의원이 발의 예정이다라는 그런 그 발언에 대해서 마치 큰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뭐 주거니 받거니 막 소설을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게 그 야당 공세 놀이에 빠져 있는 거다. 사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나는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고 발의할 생각이 있다. 이런 의사표명할 수 있는 건데 상당히 좀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통령께서 그런 데 관심 갖는 것보다는 물가 폭등이라든지 이 주식 폭락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그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당장 주가 폭락하고 이러면은 금융대책회의 긴급 소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지 이게 사정기관 내지는 뭔가 이상하게 국민들께서 좀 왜 저런 거에 관심을 저렇게 갖고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쪽에 관심을 돌리려는 이유가 뭔지 의도가 뭔지 오히려 저는 이게 혹여 그 야당에게 발목 잡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자꾸 소설 써가면서 더 씌우는 건 아닌가 공세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다라고 해서 민생 문제에 대한 그 책임 있는 그런 정부 여당이 거기서 빠져나갈 수는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챙기고 책임질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중으로 이게 발의가 될 것 같아서 발의가 된다면 이제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상임위에서 법안이라는 것은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게 맞겠죠. 혹시 그 예결 및 상설화 관련된 법안도 당론으로 좀 그건 논의가 되는가요? 아니면
그것도 그 우리 맹성규 의원님께서 발의 예정이시지 않습니까? 맹성규 의원님이 이제 예결위 간사를 하셨고 우리가 그 믿었던 기재부가 상상할 수도 없는 초과세수 53조를 갑자기 한두 달 만에 덜컥 내놓는 걸 보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세금 내고 또 정부 부처가 필요한 곳에 잘 쓰고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비롯해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삶 자체가 불행하다. 삶을 놓아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의 정부의 책임이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책임은 못 질 망정 또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정부가 실제로 한국형 PPP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하게 작년까지 그렇게 보내고 올 초까지 이렇게 보내다가 갑자기 상상할 수도 없는 초과세수 아까도 우리 김정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본 예산 국세 수입의 15.5%에 대한 5%나 되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떠한 얘기로라도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이 예산 예결산의 영역이라는 게 상당히 전문성도 있고 상설화를 통해서 좀 그 제대로 국민들 세금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맹성규 의원님이 아마 간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는 게 1차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야를 넘어서서 이 예결위 문제에 대해서 상설화가 필요한 영역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과거에도 많이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히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당에서는 공히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예결위 활동을 많이 하셨던 의원님들이나 다선급 의원님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같은 문제들이 반복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결산과 관련해서 국회의 그런 권한과 국회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들을 많이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뭐 그건 그쪽에 한번 물어보셔야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법사위원장 국힘에서 맡기로 했다라는 지금 글이 돌고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신가요? 글쎄 저는 그런 글이 돌고 있는지는 잘 몰랐고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른다 하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법사위원장 관련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는 아까 그 발언 중에 말씀하신 게 전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야 협상의 주체인 실무 협상의 주체인 그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 간의 논의에서 나온 얘기가 없다라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8일이었나요? 그때 오전 11시 회동 이후에는 뭐 이후 회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만나자라는 의사나 이런 더 내용에 대한 진전을 위한 노력은 없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당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좀 하셔야 될 텐데 아직 여당으로서 장착이 안 되셨는지 책임감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속 야당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 약자 코스프레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민생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요동을 치고 있고 국민들께서 신음하고 있고 유능한 정부 여당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을 함께 협치하기 위해서 견인하기 위한 여당의 역할 이런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개파 해체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더 강화하려는 분도 계시고 해체하는 게 맞다고 완전 편하게 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강성을 보시지 못하는 우리 우상호 비대위원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뭘 개파라고 정의해야 될지 그리고 만약에 개파가 있다면 그 개파에 속한 의원님들이 하실 얘기지 외부에서 바깥에서 상상을 동원해서 그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저도 동의합니다.